반려동물은 뭐 저 어렸을 때부터 키웠었기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밖에서 있는 게 너무 안 됐어가지고 제가 밖에서 같이 개집 옆에서 잔 적도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강아지를 꼭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아이 갖기 전에 이제 키우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한테 그때 좀 제가 노산이라고 그러면서 좀 그 여러 가지 주의를 시켰어. 그때도 또 우리 아이를 다른 데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쫑이하고 몽이를 새로 이제 키우게 될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이가 원했어요. 아이가 이제 좀 크면서 나도 강아지와 함께 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남편이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키우게 됐고, 키울 때 이번에는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간다라는 마음으로 쫑이를 우선 입양을 하게 된 거고요. 입양을 할 때도 미리 이제 찜을 하고 이제 지켜보다가 아이 한 달 됐을 때부터 데려와서 쫑이를 키웠고, 그 다음에 이 쫑이가 5살 때 이제 몽이를 낳은 겁니다. 저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기본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정책들을 또 이끌어갈 이제 법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관심을 예전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 의원이 되면서 내가 이쪽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동물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입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인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딸이 너무나 이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해가지고 우선 강아지냐 뭐 고양이냐, 그러니까 반려묘냐 반려견이냐 이런 거 고민하고, 또 이렇게 애완견 파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선택한다라는 것이 좀 애매해서 그냥 이제 태어나는 아이를 저희가 입양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데려와서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돼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너의 동생이다. 그래서 저희 딸은 이 아이를 이제 동생처럼 키웁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가족이라서, 비반려인들이 반려인을 봤을 때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친정아버지도 얘 엄마가 아빠가 막 걔한테, 강아지한테 그런 거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엄마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애기,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좀 가족처럼 느끼게 되는 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임신 초기 때 유산을 했었어서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되게 슬퍼했었던. 그리고 이렇게 출산율이 낮잖아요. 이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딸아이 하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게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였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했거나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들한테는 특히 더 이런 반려동물이 가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몇 천만 원이 드는 병원비도 내는 겁니다.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돈이 아깝지 않죠. 살려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아이들과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가장 힘들 때라던가 가장 기쁠 때가 이 둘을 얻었을 때인데, 우선은 가장 힘들 때가 쫑이가 이제 임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신 일기를 쓰고 또 출산 날을 기다리면서 그 세팅을 딱 해놓잖아요. 집에서 이 아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딱 출산일이 됐을 때 얘가 못 낳는 거야. 못 낳았어요, 여튼. 그래서 둘 다 죽을 그러니까 쌍둥이 2마리가 뱃속에 있었는데, 출산하다가 첫 아이가 여튼 숨을 안 쉬어서 저희가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절개수술 해가지고 몽이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딸하고 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딸아이는 그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제일 우리가 막 이렇게 살리면서 심장도 해보고 진짜 입으로 막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숨쉬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얘가 힘을 못 쓰니까 나오다가 목이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됐더라고. 그때가 제일 저는 이 아이들 키우면서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반려인들은 반려인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니까. 예. 그리고 또 법안을 만들 때는 그냥 내가 해봤더니 이래 하면서 만드는 건 아니고, 뭐
어저께 우리가 세미나를 했던 것처럼 세미나나 뭐 공청회나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반려인들의 소비자로서의 가장 큰 목소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료비에 대한 것이 이제 표준화가 되거나 아니면 공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고 하는데 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갔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가 나오면 사실 그렇잖아요. 나 살기도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그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가족으로서 키우면 함께 사는 또 1인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돈과 관련된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수의사라던가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여튼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 당장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10년, 20년, 30년 보면서, 그리고 진짜로 이 반려인들에 대한 문화가 조성이 돼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쫑인지 몽인지 아는 건 엄마 아빠만 확실하게 알고 사실은 그걸 또 이렇게 도용하고 이상하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제가 세미나 통해서 들어보니까 보험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민간보험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그 민간보험 자체도 지금은 아직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새롭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진행하고, 이제 제가 그 농림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관리자가 농림의 이 반려동물 관계자 이 국장과 한번 미팅을 좀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와 또 그분들의 생각과 또 어떤 또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뭐 이렇게 지원이라던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반려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은 정말 세계적, 정말 선진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 후에 그렇게 선진화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이게 어려운 진짜 답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행복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해가는 시기가 좀 늦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반려동물에 대한 소구력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점점 생겨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로우니까 삶이,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함께 나누면서 이 스킨십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또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족의 이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가족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반려인들은. 근데 이제 비반려인들은 그걸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래서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 불편하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드리면, 이렇게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 아이가 깬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동물을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유로운 뭐 나만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 취미생활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은 권리를 내가 내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지켜나가면 조금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기 문제도 그래서 가장 근본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유기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같이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도 제 딸 아들을 낳아보면은 예전에는 그 변을 내가 어떻게 봤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것조차 예쁘거든요. 그것조차 냄새가 좋게 느껴지는 게 내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우리 반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얘네들 화장실을 밖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키워본 사람들은 알죠. 그거를 예쁘게 봐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알아서 치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패드들 치우는 것도 쓰레기도 이제 버리는 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와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얘를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 내가 얘를 만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은 유기 문제는 계속 생긴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 애들도 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책임감 없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 형성이 돼 있죠. 그런 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또한 문화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격이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증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아예 그 매장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판매하면서 그걸로 구매하지 않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자율권을 훼손하진 않는지는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화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문화가 조성이 되려면 많은 홍보와 많은 지식들이 쌓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팬밀리라는 동아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그 후에 이 상처, 그죠? 그 치유, 이 부분까지 고민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15년 살고 많이 살면 20년 산다는데 그 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까지 생각하고 키워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꾸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된다.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버려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나라에서 또 정책적으로 입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고. 되게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패티켓도 지켜야 되는 거고. 요즘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비닐봉투라던가 배변한 다음에 치워야 되는 게 이제 당연시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요즘에 문제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입마개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맹견들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맹견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근데 정말로 정말 애기들이 이렇게 조만한 그 아이를 보고도 무서워서 덜덜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안아줘야 되는, 이를 안거나 끈이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애는 안 물어. 무서워하지 마. 이거는 저는 제대로 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동물 학대라는 것, 아이를 때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나 그럴 때는 그냥 경찰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 물건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무슨 학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얘는 나의 행복과 나의 그냥 기쁨을 위해서 같이 있어주는 인형이다. 응? 그냥 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는 당연히 학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늘 좋은 일만 하나요. 얼마나 속색일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이게 나랑 같이 놀아주고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토이가 이렇게 한다니 하면서 괜히 툭툭 때리거나 집어 던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식 자체가 얘는 내 애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각하면 못하죠. 그래서 저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래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으나 지금 당장 안 되면 우선은 인식 개선이라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각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어디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에 의해서, 애정에 의해서 하는 것과 그 기준은 부모의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는 불가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동물들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뭔가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소비자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었을 때 어떤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한번 해봐서 이거를 법안으로 한번 법안으로 발의를 해보고 싶어요. 보여지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반려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적 정착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